지금까지는 두 채 갖고 했어요. 지금은 한 채. 자, 집 한 채 갖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 문제는 두 채와 한 채를 섞어서 오지선다형 만들어요. 자, 715쪽. 자, 일단은 05번 꼭대기 보유기간의 특례. 무슨 뜻이다? 집이 하나인데 보유 및 거주기간 안 따진다. 제한이 없는 경우 원칙은 2년 보유해야죠. 조정대상 지역은 2년 거주해야 돼요. 이거 안 따지겠다. 자, 일단은 뭐가 있다? 1번 임대주택의 특례입니다. 한 채인데 어디에 입주를 했어요? 임대아파트에. 임대아파트에 입주했다고요. 나중에 분양받고 팔 수가 있죠. 그래서 팔아먹을 때는 2년 거주 보유 안 따진다. 뭐만 따진다? 임대기간 중에 거주기간이 몇 년 이상? 5년 이상이라면 세대 전원이 입주를 해야 돼요. 그럼 임대기간 중 보유기간이 아니라 뭐다?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이라면 나중에 등기치고 팔 때는 2년 보유, 2년 거주 안 따진다. 5년 이상 살았기 때문에 절대로 보유기간 하면 안 돼요. 거주기간. 그럼 5년은 언제부터 따지느냐? 이게 착각할 수 있는 겁니다. 임대는 월세 주는 거죠? 5년 언제부터 따진다? 임차일부터. 두 번째 줄. 절대 취득이라면 안 돼요. 취득일은 잔금 끝난 거예요. 이거는 월세 내는 거니까 임차일부터 뭐에 속지 말자. 취득일에 속지 말자. 월세 내는 거니까. 자, 그 다음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1주택이 뭐 당한 거야? 수용. 살고 싶은데 수용 당했기 때문에 보유거주 안 따지겠다. 비과세를 해준다는 뜻이 되네, 그죠? 1번. 근데 수용이 일부만 당해. 나머지는 남아있죠? 그래서 나머지를 뭐라 그래요? 잔존주택과 부속토지는 팔기 힘드네? 그래서 몇 년 주는 거야? 5년 이내 팔면은 비과세를 해줍니다. 그럼 숫자가 1번도 5년, 2번 뭐를 물어볼 때? 잔존주택을 물어볼 때는 잔존 부분이에요. 나머지 부분은 5년 이내에 팔면은 비과세를 해주겠다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 3번, 4번은 묶어요. 3번, 4번은 거주자가 뭘로 바뀐 상태다? 비거주자로. 원래 거주자만 비과세 혜택을 주죠? 근데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바뀌었어. 그럼 원래 거주자니까 세금 혜택을 주겠다. 그 얘기죠, 그죠? 해외 이주 이민 가잖아. 그럼 이민 갈 때는 혼자 가면 안 돼요. 요건이 세대 전원이 출국하라. 기러기가 되면 안 돼요. 그럼 이거는 이제 비거주자잖아. 그럼 빨리 팔아야 돼. 3년 안 줘. 몇 년 이내에 팔아라? 2년 이내에 팔아라. 3년 하면 틀려요. 그 다음 4번도 뭐다? 해외 거주. 세대 전원이 출국해야 돼. 왜 해외 거주로 가나요? 1년 이상 배우자가 해외로 발령을 받았어. 또는 취약 때문에 해외로 나갈 수가 있죠? 포인트는 뭐다? 세대 전원이 출국하라. 역시 몇 년 이내에 팔아라? 2년 이내에 팔아라. 이렇게. 기억이 안 날 때는 연수 어떻게 기억하라고 그랬어요? 2년아 출국 그만해라. 같이 살아보자. 3년이 아니에요. 자, 그 다음 5번. 자, 5번은 뭐다? 5번은 1주택자가 다른 시군으로 이사 가는 거야. 주거 이전. 다른 시군으로 이사 간다고요. 이거를 뭐라 그래요? 주거 이전. 다른 시군으로 주거 이전을 했어요. 그럼 2년 보유 안 따진다. 어떨 때? 근무상 형편, 취약, 질병 치료 때문에 절대로 사업상은 안 돼요. 근무상.
그러면 2년 보유 안 따진다. 이거는 1년 이상 실거주하면 돼요. 거주. 사업상 형편은 안 된다고요. 사업상은 2년 보유해야 돼요. 그럼 지금까지 5개 했잖아요. 뭐는 없어요. 보유기간은 한 번도 없어. 보유기간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보유란 말이 들어가면 무조건 틀린 지문이에요. 그 숫자를 정리해야 돼. 5년, 5년, 2년, 2년, 1년 이상 거주. 보유란 말이 하나도 없어. 잠깐, 보유란 말이 들어가면 무조건 틀려요. 됐습니까? 자, 밑에는 이거는 할 필요 없고. 자, 거주기간에 제한을 받지 않는 경우 나와있죠? 임대사업 하잖아. 1번은 뭐다? 임대사업 하라. 그러면 2년 거주 안 따진다. 연 임대료가 5%를 초과하는 경우 이런 거. 그 다음 2번은 뭐다? 1번은 필요 없고 출제된다면 2번이 출제돼. 2번 조정대상 지역 공고가 있는 날 이후에 취득해서 이전에 취득해서 이전에 밑줄 그어. 그럼 이전에 취득하면 2년 보유만 하면 돼요. 2년 거주를 안 따진다. 포인트가 뭐라고? 조정대상 지역 이후에 취득하면 2년 거주 따져요. 그래서 이전이냐? 그래, 이전에 뭐 했다는 거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반드시 뭐를 지급했다면? 계약금을 지급했다면 2년 거주 안 따진다. 계약금을 지급해야 돼요. 자, 그 얘기라고요. 그리고 옆에 1번은 뭐다? 학교폭력도 돼요. 다른 시군으로 이사 갈 때는 학교폭력으로 인해서 전학 가죠? 누가 전학 가는 거예요, 이거? 가해자예요, 피해자예요? 피해자가 이사 가는 거예요. 애들 맞고 참 들어오면 그래요. 넘어가죠. 엄마가 듣세면 있잖아요. 애들은 거의 안 맞아. 아, 진짜요. 엄마가 너무 얌전하면 애들 맞을 수도 있어요. 듣센 엄마들은 어떻게 해요? 아빠도 똑같아요. 학교 쳐들어가요. 애 맞으면. 담임선생이 안 가고 바로 교장실로 들어가. 그래서 다다다닥 하면 있잖아요. 그 애는 특수관리가 들어가. 안 맞고 무사히 졸업할 수 있어요. 진짜요.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이 너무 힘들어요. 무조건 무대포 기질이 특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716조 꼭대기. 꼭대기 나와 있죠? 보유기간은 계산이다. 보유기간 계산할 때는 1번. 자, 일반적인 경우는 어떻게 따진다? 아까 배웠죠? 취득일에서부터 양도일까지 따진다. 그 다음 2번.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기간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 소실, 무너져. 그럼 무너지면 개인이 집을 다시 짓는 거를 재건축이라 그래요. 그럴 때는 보유기간을 어떻게 해야 한다? 통산한다. 그래서 박스가 나왔잖아요. 종전주택 보유기간과 재건축한 주택의 보유기간을 합산해 준다. 중요한 거는 공사기간은 포함을 안 해줘요. 이거는 개인이 짓는 거야. 공사기간은 제외한다고요. 그러나 어떨 때는 포함해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도정법이죠. 정비법에 의해서 재건축이 들어가면 공사기간을 포함합니다. 아무런 말이 없으면 개인이 짓는 거야. 공사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그러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해서 재건축이 들어가면 공사기간을 포함해줘요. 왜 개인이 지으면 포함하지 않아? 공사기간을 무한대로 늘릴 수 있죠? 장마가 다가오잖아. 집 짓다가 비가 오니까 삽 딱 꽂아놓고 보름 만에 다시 삽질하고, 장마 끝나면 더우니까 삽 딱 꽂아놓고 3개월 만에 삽질하고. 포함하지 않아요.
그러나 정비법은 공기를 맞춰야죠. 입주기간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공사기간을 포함해줘요. 그래서 정비법이 들어가면 포함한다. 자, 상속받았다. 그럼 상속받으면 취득일이 원칙이 언제다? 상속 개시일. 이날이 취득일이잖아요. 그러한 니은 밑줄 그어요. 동일세대입니다. 상속을 받았는데 뭐를 상속받았다? 주택. 지금 주택을 배우고 있어요. 그럼 보유기간을 동일세대일 때는 어떻게 한다? 통산해준다. 동일세대였을 때 보유기간을 합산해준다는 거예요. 그럼 사망 당시 같이 살았죠? 부모님이 1년 보유, 자녀가 1년 보유하면 2년으로 따져주겠다는 뜻이에요. 포인트는 뭐다? 동일세대. 다른 세대하면 통산 안 해요. 자, 4번은 아까 했잖아요. 피거주자가 뭘로? 거주자로 전환됐다. 거주자로 전환됐을 때는 보유기간을 2년 주는 게 아니라 몇 년? 3년 계속. 그러면 보유기간을 통산해준다. 거주기간. 보유거주 따지는 거. 자, 6번. 우리가 양도세도요. 계산 문제가 나오잖아요. 계산 문제는 딱 5개예요. 5개. 기본이. 그리고 계산 문제는 너무 신경 쓰면 안 돼요. 어차피 한 문제. 그리고 학개론도 계산 문제 많이 신경 안 쓰잖아요. 아는 것만 하고 가죠? 아,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계산 문제를 다 하냐고. 아는 거는 풀고 모르는 거는 제껴버리고 어차피 60점 맞기예요. 세법도 딱 5개야. 계산 문제가. 아는 거는 풀고 모르는 거는 찍고. 찍는 순간 중개사 수강생들은 거의 오답이에요. 참 희한하더라고요. 진짜 10개 찍었어. 하나만 맞추면 2차 합격이야. 근데 10개 찍는데도 답을 피해 나가. 그것도 기술이야. 자, 첫 번째 계산 문제. 겸용주택이에요. 상가주택. 겸용주택 하나라고요. 자, 겸용주택, 상가주택이죠? 그럼 겸용주택이니까 주거용이니까 비과세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집 하나, 상가주택 하나. 그럼 법조문 이론부터 정리해야 돼요. 이론부터 정리하죠. 팔아먹을 때는 주택면적이 상가보다 클 때만 주택 이외의 면적이 상가예요. 클 때는 뭘로 본다? 전부주택으로 본다. 그래서 9억이 넘어가지 않으면 전부 비과세. 그럼 땅도 비과세를 해줘야죠. 땅도 한도가 있다. 5배, 10배까지만. 한도. 무한대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근데 밑에 두 번째는 주택면적이 상가면적보다 같거나 적을 때는 각각의 용도로 봅니다. 따로따로. 따로따로 봐요. 따로따로. 그럼 따로따로 보니까 주택은 비과세. 상가는 과세를 합니다. 그래서 주택만 주택으로 본다. 뭔 뜻이다? 주거 부분만 비과세. 그럼 나머지는 뭐다? 상가로 봐서 과세합니다. 그럼 땅도 어떻게 돼? 주택 땅은 비과세. 상가 땅은 과세하죠? 그럼 첫 번째 1번은 뭐다? 면적 비율에 따라 땅을 안분합니다. 1번. 면적 비율에 따라 땅을 안분해요. 1번이 안분한 땅이 너무 넓으면 안 돼. 그래서 2번은 한도. 도시지역은 5배. 밖은 10배를 비교해서 1번, 2번 비교해서 작은 면적. 옆에 적어요. 작은 면적을 비과세합니다. 이렇게 1번, 2번을 계산해서 1번은 안분한 부속토지. 2번은 한도 5배, 10배를 비교해서 큰 면적이 아니라 작은 면적을 비과세합니다. 자, 일단은 겸용주택 하나밖에 없어요. 주택이니까 비과세하죠. 주택면적이 상가면적보다 1cm라도 크면 전부 비과세. 알아들었나요? 그러나 같거나 작을 때는 각각의 용도로 본다. 그럼 주거는 비과세,
나머지는 과세한다고요. 이것까지 이해됐어요? 그럼 이제 주택 땅과 상가 땅으로 안분해야죠? 그럼 1번은 안분한 땅입니다. 안분한 땅이 너무 넓으면 안 되잖아요? 2번 한도와 비교해서 큰 금액 작은 면적을 비과세한다. 이거 6번 출제됐어요. 이론으로 출제됐고 계산으로 3번 출제가 됐다고요. 자, 한번 머리 식혀야지. 이제 계산 한번 해보죠. 머리 한번 식혀봐요. 머리 식히는 거야. 머리. 건물의 면적 200제곱미터. 200제곱미터. 이 중에 주거용 면적이 50제곱미터. 그 다음 이 겸용주택의 부수토지는 1000제곱미터. 1000제곱미터예요. 부수토지. 그리고 이 상가주택은 도시, 지역 안에 소재. 도시지역 안에 소재하고 이 단층 주택이요. 단층 건물이다. 단층 건물. 자, 이랬을 때 뭐를 구하라? 비과세되는 부분과 과세되는 면적을 구하시오. 이렇게 비과세되는 면적과 과세되는 면적을 구하시오. 이렇게. 자, 첫 번째 계산은 어떻게 해야 된다? 건물의 용도를 구분해야 된다. 크다, 작다, 같다. 이거를 구분해야죠? 그럼 주거용이 50이네. 전체가 연면적이 200이죠? 그럼 상가용, 점포용은 몇 제곱미터야? 150. 이렇게. 이게 안 나올 수도 있어요. 50이니까. 그럼 상가는 뭐야? 150. 이거 안 나올 수도 있어요. 200에서 150 빼니까 50 빼니까. 자, 첫 번째 단층 건물이라 그랬죠? 이렇게 구분합니다. 자, 주거용은 몇 제곱미터? 50. 그 다음 상가는 150. 이렇게 구분해요. 그럼 주택이 작네? 상가가 크죠? 그럼 각각의 용도로 본다. 그럼 이해는 주택으로 봐서 비과세. 얘는 주택이 아니니까 과세. 반대가 되면 150, 50이 되면 전부 비과세. 여기까지는 알 거 아니에요. 그럼 찍더라도 뭐다? 비과세는 50을 찍고 과세는 150을 찍어. 그러면 50%의 확률이 있어요. 자, 그 다음 전체 부속토지가 뭐야? 1000. 그럼 주택의 땅과 상가의 땅으로 나눠야 되겠죠? 나눠야 될 거 아니야. 안분. 그래서 부속토지를 안분할 때는 위에 무슨 비율로? 면적 비율로 나눈다고요. 항상. 그러면 1000제곱미터 곱하기 주택은 200이죠. 이거 합치면 200이잖아. 200분의 50. 그럼 얼마 나와요? 250. 이게 뭐다? 주택의 땅. 그 다음 상가는 200분의 자기 거 150. 그럼 5는 10이죠? 그럼 여기는 얼마가 돼? 750이 되잖아요. 750이 되죠? 이게 무슨 땅이다? 안분한 부속토지예요. 상가 땅과 주택 땅으로 안분했잖아요. 이렇게 안분하는 거예요. 안분했어요? 근데 똑같으니까 안 되니까 2000으로 하자고요. 이걸 2000으로 한번 해봐요. 2는 4. 그럼 여기는 얼마가 들어가?
2000 곱하기 200분의 500이니까 얼마? 500. 그죠? 여기는 얼마가 들어가요? 1500. 이렇게 2000으로 했으면 2000 곱하기 200분의 50. 2000 곱하기 200분의 150. 알아들었나요? 여기서 1500, 500이 되네. 안분한 땅이죠? 그 안분한 땅이 너무 넓으면 안 돼요. 한도를 비교하는 거야 이제. 한도를 비교한다. 그럼 바닥 면적의 몇 배야? 도시지역 안에 있으므로 5배. 그럼 한도가 얼마다? 250. 250이잖아. 그러면 안분한 땅이 너무 넓잖아요. 그래서 1번과 2번과 비교해서 큰 면적, 작은 면적, 작은 면적을 비과세한다. 그래서 2회를 비과세하는 게 아니라 250. 그러면 한도는 500이죠? 한도는 500이잖아. 그럼 250을 초과했잖아. 한도는 250이야. 안분한 땅은 500이죠? 그럼 250은 어디로 가? 초과 땅.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부수 토지는 1500이 아니라 1750이 과세라고요. 그래서 비과세되는 면적을 물어보면 건물 250. 건물 250이에요. 그리고 토지는 건물이 뭐다? 50. 땅은 몇 제곱미터? 250. 비과세. 그 다음 과세되는 면적을 물어보면 건물은 얼마? 150. 땅은 1750. 이렇게 시험에 나오면 빨리 풀어야 돼. 어떻게? 딱 5배를 곱해. 5는 25. 250 비과세. 그럼 전체 땅이 뭐다? 2000이지? 2000에서 250 빼면은 1750은 과세. 빨리 푸는 거요. 5배 250 비과세. 땅이 뭐다? 2000이잖아. 그럼 1750은 과세. 이러면 거의 정답이에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면 뭐를 알아라? 팔아먹을 때는 주택면적이 상가 면적보다 클 때만 전부주택이다. 알아나? 알았어요? 같거나 작을 때는 따로따로 본다. 그래서 팔아먹을 때는 1cm라도 주거 부분이 커야 됩니다. 같거나 작을 때는 어떻게 한다? 각각의 용도로 본다. 이 말은 뭐다? 주거 부분만 비과세. 상가는 과세 안 해요. 자, 그 다음 오른쪽 고가주택. 자, 이번에는 고가주택이에요. 자, 고가주택의 정의는 실거래가액이 얼마 넘어갈 때 9억 초과. 그래서 구분하죠. 9억 초과 부분만 과세가 들어가. 이하는 비과세. 일단은 꼭대기 실질거래가액 합계액이 얼마? 9억 초과. 그럼 비과세 요건을 충족했다면 9억까지는 비과세. 9억 초과 부분만 뭐다? 과세가 들어갑니다. 그럼 여기 보세요. 이 상가주택도요. 9억이 넘어가면 고가주택이 돼요. 알아들었어요? 모든 주택이 9억이 넘어가면 고가주택. 그래서 3번 출제된 게 뭐다? 밑에 씩. 니은. 뭐를 구하라?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을 구하라. 이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을 구하라. 그 다음 디귿은 뭐다? 장특공제를 빼면은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금액을 구하시오. 자, 칠판 보세요. 원칙은 뭐다? 9억까지는 비과세 초과 부분만 계산이 들어간다. 그럼 첫 번째 뭐를 알아야 돼요?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 시커먼 거 씩 나와 있죠? 식 두 번 계산해야 돼. 전체적인 양도차익을 구하고 일반적인 거 곱하기 양도가액분의 양도가액 마이너스 9억을 빼야 돼. 그래야
초과가 남아요. 양도가액분의 양도가액 마이너스 얼마? 9억을 뺀다. 그러면 뭐가 나와? 초과가 나와. 자, 잘 봐요. 집 하나의 고가주택 실거래가액 10억. 그 다음 2번 이해를 얻기 위한 필요경비가 나오겠죠? 필요경비 4억. 집 하나에요. 비과세 요건을 충족했다. 비과세 요건을 충족했다 가정하고, 그리고 이해는 10년 보유했어. 10년 보유했다. 이렇게 네 가지 요건이 주어졌어요. 실제 거래가액 10억. 딱 보는 순간 무슨 주택? 고가주택. 알아들었나요? 그리고 필요경비 4억. 비과세 요건 충족. 몇 년 보유했다? 10년. 왜 연수가 나왔다? 장기 보유 특별 공제 때문에 그래요. 자, 첫 번째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 차익을 구하세요. 이게 1번. 그 다음 두 번째는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 소득 금액을 구하시오. 그 다음 세 번째는 뭐다? 고가주택에 대한 과세 표준을 구하시오. 이렇게 뭐를 물어보는지 잘 봐야 돼. 쉽게 나왔을 때는 여기까지 물어봐. 중급은 여기까지야. 최상은 끝까지 물어봐요. 끝까지. 그럼 여기가 돼야 뒤에가 되죠? 자, 두 번 계산해야 돼요. 일반적인 양도 차익을 구하라. 10억에서 얼마를 빼? 4억. 그럼 얼마 나와? 6억. 이 6억의 이름이 뭐다? 양도 차익. 전체 양도 차익. 그럼 이해 갖고 세금 계산 안 하죠? 10억이니까 고가주택이잖아. 9억을 빼야죠. 9억을 빼. 그럼 이 뜻은 뭐다? 10억 중에 9억은 비과세. 10억 중에 1억만 과세한다는 뜻이에요. 그럼 여기에다가 이제 곱하기 나와요. 양도가액분의 양도가액 얼마를 빼야 된다? 9억을 빼야 초과가 남을 거 아니에요. 요렇게. 이 얘기는 뭐다? 10억 중에 9억은 비과세. 10억 중에 얼마만 과세하겠다? 1억만. 공식이 필요 없어. 만약에 12억에 팔았다면 12억 중에 9억은 비과세. 12억 중에 3억만 과세하겠죠? 10억이니까 10억 중에 9억은 비과세. 10억 중에 1억만. 그럼 나오죠? 얼마 나와? 10분의 1이니까 얼마? 6천만 원. 이의 이름이 뭐다?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이에요. 이렇게 식을 적어놓고 6천만 원을 못 구하면 찍어야 돼. 6억보다 작은 금액을 찍어야 되겠죠? 적은 금액을 찍어야 된다고요. 자, 이제 이걸 구하는 거야. 이제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 금액. 그럼 뭐를 빼야 돼? 여기서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빼야죠. 고가주택에 대한 부분. 장특공제를 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고가주택 부분이 나왔죠? 그럼 보유기간에 따라 달라지잖아. 그럼 고가주택은 1년에 몇 프로씩 공제 들어가? 8%씩. 그래서 최저 24에서 최대 몇 프로까지 공제받아? 80%까지. 1년에 8%. 몇 년 이상만 해준다? 3년 이상. 8, 3, 24. 8, 1은 8. 몇 년 보였어? 10년. 그럼 몇 프로 공제받아? 80%. 계산은 못하더라도 이 율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7년 보유하면 8, 7, 56을 공제받고 최대 80%예요. 6억에 80%. 그럼 고가주택에 대한 장특공제는 얼마야? 8, 6, 48. 얼마? 4,800. 8, 6, 48. 그러면 소득 금액이 얼마 나와? 얼마?
6천에서 4,800, 1,200만 원. 이거에서 이걸 뺐잖아요. 됐죠? 1,200이 뭐다? 소득 금액이야. 그 다음에 이제 뭐를 빼야 돼? 기본 공제는 복잡하게 안 해. 앞에 다른 게 없다면 연 얼마를 뺀다? 250. 그 다음 기본 공제는 얼마 빼? 다른 자산이 없다면 250. 그럼 과세 표준은 얼마 나와? 얼마? 네? 이렇게. 괄호 놓기 나올 수 있어요. 괄호 놓기. 1번 괄호. 알아들었나요? 2번 괄호. 3번 괄호. 4번 괄호. 알아들었나요? 그 다음 5번 괄호. 이렇게 괄호 놓기가 나올 수 있어요. 괄호 놓기 얼마든지 5개 만들 수가 있잖아요. 찍어요. 그냥 알아들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다? 계산은 못하더라도 공제율은 알아야 돼요. 1주택 공제율은 3년 이상일 때는 24, 10년 이상일 때는 한도가 뭐다? 80%까지 공제 들어가요. 고가주택 1세대 1주택. 그럼 고가주택이 아닌 거는 공제율이 몇 프로야? 공제율이 1년에 2%씩이잖아. 6%에서 최대 30%예요. 상가 토지는 6에서 30. 그러나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은 최저 8, 3, 24, 8, 1은 8. 다음 시간에 배워요. 이건 알아야 된다요. 이거. 해봤어요. 자, 그래서 디귿이 그 얘기예요. 고가주택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전체를 구한 다음에 뭐다? 고가주택 부분을 빼내라. 그래서 24에서 80을 공제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기본공제는 이런 거를 안 쓴다. 인적공제이므로 뭐다? 일반주택과 동일하게 제일 밑에 얼마를 공제한다? 250을 공제한다. 그 뜻이에요. 자, 넘어가자고 이제. 자, 이제는 무슨 주택이다? 다가구. 원투룸 다가구네. 다가구. 원칙은 하나로 봐요. 다가구라고요. 다가구. 그래서 다가구는 어떻게 팔았어요? 하나의 매매 단위로. 전체를 하나로 팔았죠? 그러면 법은 어떻게 본다? 하나니까 단독주택으로 본다. 그래서 9억까지는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 줍니다. 어떻게 팔았어? 하나로. 단독주택으로 본다. 그럼 단독주택으로 보면 너무 쉽잖아. 단독주택을 고급스럽게 어떻게 얘기해요?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네 글자로 줄여서 단독주택으로 본다. 단독주택을 뭘로 봐?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똑같은 거예요. 시험은 어떻게 나와?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틀려요. 하나로 팔면 하나로 본다. 단독. 그러니까 단독주택은 다 맞히니까 어떻게 지문이 나온다? 전체를 하나의 주택. 시험장에 가면 어떻게 나와? 각각 하나 주택. 틀린 지문이에요. 용어 정리입니다. 자, 그 다음 양가로 4번.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배제되는 경우 누가 팔면은 비거주자가. 비거주자가 팔면 과세하잖아. 무조건. 거주자가 팔아야 돼요.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서. 예외 있다. 예외가 뭐예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예외도 있잖아요. 비거주자가 양도하는 경우는 예외도 있어요. 어떤 게 예외다?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전환됐을 때, 원래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바뀌죠? 또는 비거주자가 이민 갔을 때 비거주자가 이민 가면은 몇 년 이내에 팔면 돼? 2년 이내에 팔면 비과세 해줘요. 예외도 있다. 비거주자가 어디 갔을 때? 이민 갔을 때.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 고가주택이 되면 안 돼요. 고가주택은 과세한다. 다 과세하는 게 아니라 9억 초과만. 9억 이하는 비과세예요. 그리고 미등기로 팔면은 무조건 과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뭐다?
허위계약서를 작성해. 별 하나 딱 붙여. 허위계약서가 뭐다? 다운계약서 또는 업계약서를 작성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걸렸다 그러면 과태료에다가 양도세도 과세해버립니다. 허위계약서. 그래서 밑에 나왔잖아요. 허위계약서 작성의 경우 비과세 또는 감면을 배제해 준다. 그래서 우리는 비과세만 출제가 되면 되니까. 그래서 허위계약서를 작성했다면 비과세도 안 해주고 추징한다는 거죠. 감면도 안 해준다. 그럼 원리는 똑같아요. 그래서 쭉 나왔잖아요. 포인트가 첫 번째 줄. 다르게 적었다. 다르게 적었다는 거잖아. 다운이나 업을 적었다는 거죠. 다르게 적었어. 실지거래가액. 실지거래가액이 있겠죠? 거래 당사자가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이 있고 매매 계약서 거래가액이 있죠? 그래서 결국 실지받은 금액과 계약서 금액을 다르게 적었다는 뜻이에요. 다운이든 업이든 똑같아요. 다르게 적었다고요. 그래서 매매계약서. 자, 예를 들어서 매매계약서는 5억에 적었어. 실거래가액은 4억에 적었어요. 이렇게도 반대도 똑같아. 4억 또는 5억. 실지는 얼마 받았어? 4억. 이거는 업을 적었잖아요. 계약서에는 실지는 얼마 받았어? 5억. 계약서에는 4억. 다운을 적었다는 거죠? 차액은 얼마다? 1억. 실지 받은 돈은 얼마야? 4억. 계약서는 얼마 적었어? 5억. 실지 얼마 받았어? 5억. 계약서는 얼마? 4억. 다운 적었잖아. 이건 업을 적고. 걸리면 세금 폭탄 맞는 거야. 알아들었나요? 여러 가지 제재 사항도 있고. 그래서 중개업자가 꼬시잖아. 불러서 이게 받은 돈이잖아요. 그죠? 업을 적어달래. 알아들었나요? 왜 업을 적어? 상대방은 나중에 팔아먹을 때 양도세 덜 내려고. 왜 다운을 적어? 취득세 덜 내려고. 그냥 영원히 살려고 이 집에서. 알아들었죠? 그러니까 이제 고민되죠? 처음은 딱 이렇게 안 된다 그래. 중개업자가 이제 등장하는 거야. 딱 이렇게 아무 이상 없대. 그냥 관행상 다 다운업 적는데 아무런 세금에 관련이 없대. 그래갖고 이제 점심때가 딱 된 거야. 음식을 시켜. 음식을 시키면서 먹으면 또 이제 부드러워지는 거야. 이제 긴장감이 이제 포화 상태가 돼서 이제 긴장이 풀려. 그래서 적어주겠대. 알아들었나요? 적어줬어요. 이렇게 적어줬다 그러자고요. 이렇게 적어두든 이렇게 적어주든 차액이 얼마야? 차액이 얼마? 1억이잖아. 차액은 1억이에요. 자, 그럼 한번 봐요. 거기 뭐라고 나왔어요? 자, 다르게 적었다. 알아들었나요? 해당 자산에 대하여 소득세법 외의 법률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관한 적용을 할 때 비과세를 받았거나 받을 세액에서 다음 구분에 따른 금액을 뺀다, 더한다, 뺀다. 빼는 거야, 빼는 거. 뺀다고요. 어떻게? 1번 소득세법 또는 소득세 외의 법률에 따라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은 경우, 그래서 비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했을 경우에 제1항에 따른 어쩌고저쩌고 나와 있죠. 그래서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과 실지거래가액 차액 중 어떤 금액을 뺀다? 적은 금액을 뺀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차액이 얼마예요? 1억.
1억이요, 1억. 차액은 1억이잖아요. 차액은 1억이죠? 근데 이게 과세할 금액이 8천만 원이야. 과세될 금액이 8천만 원인데 뭐다? 1주택자가 2년 보유하면 비과세 받죠? 이 8천만 원이 뭐다? 비과세 받는 거야. 원래 알아들었나요? 8천만 원이 비과세 받는 건데 업 또는 다운을 썼기 때문에 양도세를 추징하겠다는 뜻입니다. 8천만 원이 비과세예요. 원래 과세인데 비과세 요건이 충족되면 8천을 비과세한다고요. 자, 그럼 이제 비과세 받을 금이 8천이었죠. 근데 업이나 다운을 썼잖아. 얼마? 1억. 자, 잘 봐요. 그래서 비과세 받을 금액이 8천, 차액이 얼마? 1억. 자, 비교해서 큰 금액, 적은 금액. 적은 금액을 어디에서 뺀다? 비과세 받을 금액에서 뺀다. 그럼 비과세 받을 금액이 얼마야? 8천만 원. 맥시멈이 8천이야. 다시 둘중 비교해서 뭐다? 적은 금액을 어떻게 한다? 비과세, 이거 비과세 받을 거지? 받을 금액에서 뺀다. 그러면 얼마를 빼는 거야? 1억과 8천을 비교해서 큰 금액, 적은 금액? 적은 금액을, 맥시멈이 8천이에요. 얼마를 빼? 8천을 빼잖아. 그럼 3번은 뭐가 된다? 제로. 원래 비과세 받을 금액이 얼마였어? 8천이었잖아. 그럼 비과세 받을 금액이 뭐다? 제로로 바뀌는 거야. 그럼 4번 추징을 얼마를 해버리겠다? 8천만 원. 이렇게. 자, 뺄 금액을 물어보면 뭐야? 제로. 원래 비과세 받을 금액이 얼마였어? 비과세 받을 금액이 8천이었잖아. 8천이었죠? 1주택자 2년 보유했다면 8천 비과세 있잖아요. 그럼 업이나 다운을 쓰면 상황이 달라져요. 그래서 차액과 1번과 2번을 비교해서 적은 금액을 어떻게 한다? 비과세 받을 금액에서 뺀다. 그래서 비과세 받을 금액이 이제 뭐가 되는 거야? 제로. 그럼 이거는 추징할 금액은 뭐다? 과세할 금액은 얼마로 바뀐다? 8천. 이렇게 바뀌는 거야. 그래서 점심 한 끼 값이 8천만 원으로 둔갑하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다운이나 업을 쓰면 안 돼요. 자, 시험장에 가면 어떻게 풀어야 돼? 일단은 큰 금액에서 작은 금액을 빼라. 그럼 차액이 나오죠? 그럼 이제 비과세 받을 금액을 문제에서 제시합니다. 비과세 받을 금액이 뭐다? 얼마? 8천이 이렇게. 이게 비과세 받을 금액이야. 이렇게 나와. 알아들었나요? 비과세 받을 금액이 나온다고요. 그래서 1번과 2번과 비교해서 어떤 금액을 뺀다? 적은 금액을 어디에서 뺀다? 여기에서. 그럼 비과세 받을 금액이 8천이었지? 그럼 8천을 빼면은 뭐가 돼? 뭐가 됩니까? 제로. 그래서 비과세 받을 금액을 물어보면 뭐라고 답해야 돼? 제로. 과세할 금액을 물어보면 얼마로 답해야 돼? 8천만 원이 답이에요. 자, 첫 번째는 뭐를 구한다? 차액. 차액을 구해요. 두 번째는 비과세 받을 금액이 이렇게 제시돼. 원래는 과세인데 2년 보유했다면 비과세 해주겠죠? 그럼 중개업자가 꼬드기잖아. 너는 어차피 비과세니까 업을 써라. 다운을 써라. 망설이지? 그럼 중개업자가 밥을 먹이면서 뭐를 얘기해? 관행이라고 얘기해. 안 걸린다고. 아무런 걱정하지 마라.
이게 무슨 부정이야? 사기 부정. 10년까지 쫓아가요. 사기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떼어먹으면 10년 안에 추징할 수가 있다고요. 그건 중개업자 얘기입니다. 그럼 중개업자는 2년 딱 지나면 어디로 가? 다른 데로 이사 가지. 추적을 못하게끔. 그래서 첫 번째 차액을 계산한다. 두 번째 비과세 받을 금액을 찾아낸다. 시험자 이게 비과세 받을 금액이야. 그래서 1번과 2번과 비교해서 맥시멈이 뭐다? 적은 금액. 얼마를 뺀다? 8,000원. 8천만 원이야. 그럼 제로. 그럼 비과세 받을 금액이 뭐다? 8천에서 제로가 바뀌어. 그럼 제로가 되면 과세할 금액이 얼마로 바뀐다? 8천. 점심값 한 끼가 8천만 원으로 둔갑하는 순간입니다. 자, 뺀다. 포인트가 뺀다. 어디에서? 적은 금액에서. 알아들었나요? 매매계약서 거래가액과 실지거래가액과 차액 중 적은 금액. 적은 금액이에요. 그럼 여기서 적은 금액을 뺀다. 그럼 적은 금액이 얼마란 얘기예요? 여기서는 8천. 자, 적어. 매매계약서와 거래가액과 실지거래가액 차액이 얼마야? 1억. 적으라고요. 1억. 차액이 1억이잖아. 1억 적었어요? 차액 중 적은 금액. 알아들었나요? 적은 금액이 얼마야? 8천. 8천이라고 적으라고요. 자, 그래서 1번 위에 보면 비과세를 받을 금액이 원래 얼마야? 8천이야. 비과세 받을 금액이 8천이에요. 8천과 1억과 비교해서 어떤 금액을 뺀다? 적은 금액을 뺀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제로가 되잖아요. 그럼 비과세 받을 금액은 제로. 추징 금액은 얼마로 바뀐다? 8천만 원. 그래서 점심값 한 그릇이 8천만 원으로 둔갑하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실무에서는 절대로 다운 계약서나 업 계약서를 안 씁니다. 왜? 10년 동안 쫓아다닐 수 있어. 중개업자는 뻐꾸기를 날리면서 안심을 시켜요. 근데 법은 10년 동안 추징할 수가 있어요. 이해됐어요? 그 정도만 알고요. 자, 그 다음 마지막 719쪽 07번. 자, 오늘 요것만 하고 딱 끝날게요. 자, 뭐 팔았어요? 조합원 입주권. 조합원 입주권은 뭐에 들어간다? 주택수에 들어간다. 조합원 입주권은 주택수에 들어가요. 분양권은 주택이 안 들어가요. 잔금이 안 끝났으므로. 조합원 입주권은 주택수에 들어간다. 자, 그래서 출제됐던 거는 딱 원칙 보죠. 원칙. 1세대가 1주택과 집이 하나 있죠? 1주택과 뭐를 하나 갖고 있어? 조합원 입주권. 그럼 조합원 입주권은 뭐다? 주택수에 들어갑니다. 원래 집이었으므로. 그러면 주택수는 몇 개야? 2개. 1주택과 뭐를 갖고 있다? 조합원 입주권을 보유해줘? 그럼 주택수는 몇 개다? 2개. 2개예요. 2개니까 먼저 파는 거는 다주택자니까 뭐를 한다? 과세한다. 과세한다는 지문은 뭐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두 채니까 원칙은 먼저 파는 거 과세예요. 자, 그 다음. 그러니까 위에는 나올 수가 없고, 다만 다음 어느 안에 해당하는 경우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그래서 1번만 별 딱 붙여요.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세대. 자, 여기 보자고요. 집을 하나 소유했다. 뭐를 취득했어요?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했다. 그럼 주택수는 몇 개다? 2개. 집
하나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했다는 거죠.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조합원 입주권이 됐다. 그럼 주택수는 몇 개야? 2개? 2개지? 조합원 입주권은 주택수에 들어가요. 항상. 분양권은 주택수에 안 들어가요. 세법은. 그럼 집이 2채니까 몇 년 이내에 팔아라? 주택을 몇 년 이내에 팔아라? 3년 이내에 팔면은 하나로 봐서 비과세를 해주겠다는 뜻입니다. 몇 년 이내? 3년 이내. 뭐를 팔아야 돼? 종전주택을 팔 때는 2개지만 몇 개로 본다? 하나로 봐서 요건이 충족되면 비과세를 해줍니다. 자, 일단은 이게 첫 번째 기초예요. 그 다음 밑으로 내려와요. 2번. 이 조합원 입주권은 출제된 적이 거의 없어요. 알아들었어요? 출제될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 다음 밑에. 자, 이번에는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 입주권의 양도 특례. 이게 출제가 됐었다고요. 한번. 자, 칠판 봐요. 1주택을 소유합니다. 소유해. 이게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해서 뭘로 변했다는 거야? 조합원 입주권으로 변했답니다. 이게 재개발 또는 재건축으로 인해서 이게 철거가 되죠? 철거되잖아요, 집이. 그럼 철거되면 집이 뭘로 바뀌어? 조합원 입주권으로 바뀌는 거예요. 맑게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철거되죠? 그러면 뭐다? 관리처분 인가가 나. 관리처분 인가가 나면 이 집은 뭐라 그런다? 뭐라 그래요? 조합원 입주권이라 그래요. 이렇게 관리처분 인가가 나면 그럼 집이 조합원 입주권으로 변한 상태예요. 여기까지 맑게 알아들었어요? 그럼 이제 뭐를 파는 거야? 집을 파는 게 아니라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하는 거라고요. 그럼 양도할 때 이 조합원 입주권은 과세할까요? 비과세할까요? 요건이 충족되면 뭐 해준다? 비과세. 요건. 그럼 이 조합원 입주권은 뭐다? 세법에서는 주택이다. 알아들었나요? 그러면은 이 주택을 취득한 날이 있죠? 취득일로부터 여기까지 뭐다? 몇 년 이상? 2년 이상 보유했어야 돼. 2년 이상 보유했어야 돼. 관리처분 인가일까지. 2년 이상 보유하고 이제 양도하죠? 그래서 양도일 현재 무슨 주택이 없다면, 다른 주택이 없다면 하나로 봐서 양도세를 어떻게 한다? 비과세. 2가지 요건이 충족돼야 돼요. 취득일로부터 인가일까지 2년 이상 보유하고, 그리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있는 경우 하면 안 돼요. 없는 경우는 하나로 봐서 비과세한다. 그래서 조합원 입주권 출제는 여기까지예요. 절대 이거는 굉장히 복잡해요. 복잡한 거는 출제 안 된다. 단순한 거. 그래서 주특례 700 밑에 봤어요? 자, 조합원 입주권을 1개 소유했어요. 1개 소유 밑에. 그래도 뭐를 파는 거야?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주권이지만 뭘로 본다? 하나로 본다. 알아들었나요? 하나로 봐서 요건이 충족되면 뭐를 해주겠다? 비과세. 그래서 다만 해당 조합원 입주권 가액이 조합원 입주권 양도 당시의 실지 거래 가액이 9억까지만 비과세예요. 9억을 초과하는 것은 당연히 과세를 하겠죠. 항상 9억까지만 비과세하는 거야. 초과 부분은 과세한다고요.
그래서 밑에 나왔네. 자, 1주택이 멸실됐잖아. 왜 멸실돼? 재개발 재건축이 들어갔다는 겁니다. 자, 멸실됐어요 이거. 자, 멸실되면 주택이 뭘로 바뀌어? 조합원 입주권으로 바뀌었다고요. 그럼 이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할 때는 어떻게 하겠다? 비과세. 가격은 얼마? 9억 이하가 돼야 되고, 그리고 관리처분 인가일까지 몇 년 이상 보유하고 2년 이상 보유하고, 그리고 양도일 연재 다른 주택이 있는 경우 없는 경우, 없는 경우는 1주택으로 봐서 비과세한다. 그래서 넘기면 나오네. 넘기면 나왔잖아요. 넘기면 나왔어요. 자, 2번만 알면 돼. 위에는 출제된 적이 없어. 이거는 문풀에서 합니다. 자, 2번. 거기 동그라미 2번 나와 있어요. 게다가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이 양도하는 입주권이 비과세되기 위해서는 멸실된 주택의 관리처분 인가일 등 현재 1세대 1주택을 몇 년 이상 보유하여야 한다. 2년 이상 보유를 해야 비과세를 해줘요. 자, 출제는 여기까지. 문풀에서 이제 상권 문제에서 나머지는 풀어요. 자, 여기 보자고요. 자, 잘 봐. 1주택자예요. 하나 갖고 있잖아. 하나. 이게 뭐가 됐다? 재개발이 됐다. 재건축이 들어갔죠? 그래서 관리처분 인가가 나는 순간 집이 뭘로 바뀐다? 조합원 입주권으로 바뀐다. 그럼 조합원 입주권을 이제 양도하는 거죠? 양도하면 요건이 충족되면 뭐를 해주겠다는 거다? 비과세. 첫 번째 요건은 인가일까지 2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있는 경우 없는 경우, 없는 경우는 조합원 입주권은 뭘로 본다? 주택으로 봐서 비과세. 그리고 9억까지만 비과세예요. 초과 부분은 과세한다는 거. 그거예요. 자, 여기까지 하자고요. 자, 프린트 한번 보죠. 프린트. 자, 2페이지 뒤쪽에. 2페이지 제일 밑에. 자, 3번. 자, 3번 나와 있네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그래서 팔아먹는 거는 몇 년 보유해야 돼? 원칙이 2년 보유. 조정 대상 지역에 있을 때는 2년 거주하죠. 이런 거를 안 따지는 주택이 있다. 그래서 보유기간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주택이 있다. 집이 하나예요. 자, 그리고 보유기간, 거주기간을 따질 때 뭐다? 멸실됐잖아. 1주택이. 뭐에 의해서? 재건축. 그럼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어떻게 한다? 통산한다. 단 공사기간은 제외합니다. 그래서 밑에 나와 있어요. 공사기간은 제외한다. 단 별 정비법에 의해서 지었을 때는 공사기간을 포함한다. 아무런 말이 없으면 제외해요. 삽질 한 번 하고 일주일 만에 또 하고 너무 늘어나서 안 돼. 정비법은 포함한다. 자, 1번. 임대아파트에 입주합니다. 요건이 뭐다? 거주기간이 5년 이상. 그러면 보유기간에 제한을 안 받는다. 그럼 5년은 언제부터 따진다? 임차일부터. 절대 취득일에 속으면 안 돼요. 잔금이 안 끝났으므로 임차일. 그 다음 1주택이 수용당합니다. 근데 언제까지 수용돼야 돼? 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수용해야 돼. 후가 들어가면 2년 보유해야 돼. 수용은 언제까지 돼야 돼? 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알아들었나요? 전에 취득한 게 수용당한 거예요. 그러면 보유기간 안 따진다. 그러나 일부가 수용되면 잔존주택이죠? 몇 년 이내에 팔아야 된다. 5년 이내에 양도할 때는 비과세한다. 그래서 수용은 뭐다? 보유기간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근데 언제까지 취득한 거? 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한 거는
그러나 잔존주택이 남아있으면 일부를 언제까지 팔아야 비과세 받는다? 5년. 그래서 1번과 2번은 숫자를 물어볼 때는 5년 5년. 그리고 3번 4번을 묶어요. 해외 이주. 국외 거주 가잖아. 그럼 요건이 세대 전원이 출국해야 돼. 그럼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바뀌었죠? 그럼 몇 년 이내에 팔아야 된다? 2년 2년. 세대 전원 출국. 3번 4번은 2년 이내에 팔아야 돼. 그 다음 5번 1주택자가 다른 시군으로 이사를 갑니다. 그럼 이거는 1년 이상 보유가 아니라 뭐다? 1년 이상 거주. 왜 이사가 나요? 취약, 질병치료 근무상, 주의하자. 사업상은 안 돼요. 학교폭력. 사업상은 2년 보유를 해야 됩니다. 근무상. 그래서 1번부터 5번까지의 특징은 뭐다? 보유기간이 없다. 보유기간이 없어요. 보유기간 관계없이 또는 팔아먹을 때 거주기간 관계없이 비과세를 해주는 거예요. 그럼 1번은 뭐만 했다면? 5년 이상 거주만 했다면 팔아먹을 때는 보유기간 안 따진다. 거주기간도 안 따진다. 그래서 숫자 1번 2번은 몇 년 몇 년? 5년 5년. 3년 3번 4번은 몇 년 몇 년? 2년 2년. 그리고 5번은 1년인데 보유가 아니라 뭐다? 1년 이상 거주. 그래서 1번부터 5번까지는 뭐다? 뭐요? 보유란 말이 하나도 안 나와. 6번은 뭘까요? 재건축, 재개발 사업으로 인해서 대체주택을 취득했다는 거야. 대체주택을, 이건 어려운 거야. 알아들었나? 이거는 이제 문제풀이에서 설명을 합니다. 알아들었나요? 그래서 출제는 어디까지만 나온다? 5번까지만 나와요. 5번까지. 그래서 이 5번 이런 거는 이제 문풀에서 심화 강의할 때 쓰는 용어예요. 자, 이렇게 해서 밑에 박스 1번이 뭐다? 교환분합. 두 번째는 뭐다? 집이 두 개인데 하나로 보는 특례주택. 오른쪽은 집이 하나.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해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뭉뚱그려서 매년 몇 문제가 나온다? 한 문제 정도가 나온다고요. 자, 그 다음 그 바로 위에 봐요. 바로 위에 겸용 오른쪽에 겸용주택 나왔잖아요. 바로 위에 오른쪽 상가주택을 팔 때 법은 어떻게 된다? 주택면적이 상가보다 클 때는 전부 뭘로 본다? 주택으로 본다. 주택으로 봐요. 그리고 공동소유주택은 각각 하나로 본다. 밑에 저거 여러 사람이 취득한 거예요. 오른쪽 양도세 칸이에요. 팔아먹을 때는 클 때만 전부 주택이다. 그러나 여러 사람이 공동 소유할 때는 뭐다? 각각 하나로 본다. 여러 사람, 친구랑. 자, 여기까지 하자고요. 자, 여기 보세요. 이거 이게 이제 이 지문이 이번에 나올 차례에 이거 한 번도 안 나왔어. 10년 동안. 알아들었나요? 자, 여기 조합원 입주권은 실무에서도 약 38개 사례가 있어요. 알아들었나요? 그러니까 세법은 단순하게. 자, 여기 봐요. 1주택이 뭘로 변했다?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서 조합원 입주권으로 변했다. 그럼 조합원 입주권은 권리지만 세법에서는 뭘로 본다? 주택수로 본다. 그럼 하나가 결국 하나가 됐지? 하나가 팔 때는 하나를 팔 때는 뭐를 내준다? 비과세. 비과세 받으려면 두 가지 요건이 충족돼야 된다. 인가일까지 2년 이상 보유하고 그 다음 팔아먹을 때는 양도일 연재. 다른 주택이 있는 경우 없는 경우. 없는 경우는 하나로 봐서 뭐한다? 비과세한다. 여기까지 하자고요.
자, 오늘 여러분들 고생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